5월 30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택한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도 남북, 북미 관련 소식이 되겠습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간 비핵화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경호와 의전, 구체적인 일정, 동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킴 대사를 비롯한 미국 판문점 협상팀은 오늘 오전 8시쯤 외교 차량으로 숙소인 광화문 한 호텔에서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북미 협상팀은 오늘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다시 만나 비핵화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북미 협상팀은 우선 지난 27일 접촉 결과에 대해 그간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교환할 걸로 예상됩니다. 양측은 지난 27일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란 핵심 의제를 집중 조율하고 이틀 동안은 각자 숨 고르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 실무 협상과 관련해 과정을 보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선 북미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회담 장소와 일정을 결정할 실무 준비 단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김창선 등 북한 대표단 일행의 모습이 시내 중심가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어제 첫 회동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협상 장소는 미국 팀이 머물고 있는 센토사 섬의 한 호텔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으로 오고 있다. 실제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중국 베이징을 떠나서 뉴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방안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부 이용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베이징발 중국 국제항공 CA981편을 타고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판문점 실무 접촉에 참여할 걸로 알려진 최강일 부국장도 동행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 도착한 김영철 부장 일행은 국빈관인 갸오이 타이에서 머물며 중국 측에 북미 협상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현재 대남 분야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김 부장 일행이 북한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에 도착하면 대미 파트너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부장의 뉴욕행을 알리며 자신의 편지에 굳건한 화답을 줬다고 환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 판문점 실무 협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담판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의 최종 성과물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상고법원 등 법원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재판을 활용했다. 즉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가 됐지요. 특히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이 이런 재판 거래에 활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KTX 해고 승무원들을 만났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어제 대법정에 들어가서 기습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요. 법원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후 2시부터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김 실장은 해고 승무원들에게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과 향후 수습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해고 승무원들은 어제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대법정으로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판결 뒷거래의 희생자가 됐다며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법을 판단했던 대법원의 법장을 못 만나나요?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법정에서 시위가 벌어진 건 사상 처음으로 지난 12년 동안 시위를 이어왔던 해고 승무원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가 나오자 항의의 표시로 대법정에 들어간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협력을 받아내기 위해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을 활용하려 한 문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는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삶을 비극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병희 씨가 오늘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 많이 폭행하셨나요? 예? 이 씨는 예정된 소환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취재진을 피해서 기습적으로 출석했습니다. 그제 15시간 가까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강 조사를 한 뒤에 조만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오늘 오전부터 합동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폭발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사고 직후 현장 직원과 건물 관리자 등을 상대로 당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로켓 추진체 등 군수품을 개발 생산하는 군사시설입니다. 엄격한 보안 문제로 당시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한화 관계자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압력이나 열이 가해지진 않았고 상온에서 작업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내용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처음 만든 제품도 처음 했던 작업도 아니고 여러 번 일상적으로 했던 작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자를 결정한 뒤 폭발 이유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17분 한화 대전공장에서 일어난 폭발과 화재로 직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또 폭발 충격으로 건물 출입문과 벽체 등 50제곱미터가 파손됐습니다. SBS 홍순준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미국 제너럴 모터스 본사의 구조 조정에 따라서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내일 문을 닫게 됩니다. GM 본사가 지난 2월 13일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재가동을 추진해왔지만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폐쇄 시한이 닥친 겁니다. 한국 GM에 따르면 군산 공장은 내일부로 공식 폐쇄되고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직원들도 내일을 기해서 퇴사 처리됩니다. 군산 공장은 지난 2월 GM 본사의 폐쇄 발표 직후부터 이미 가동을 중단했고 대부분의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55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와 600만 원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의 격차는 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전국 1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55만 7천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지출액 가운데 교통비가 14.4%로 가장 비중이 컸고 식료품비 14.1%, 음식 숙박비 13.9% 순이었습니다. 1인 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37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을 약간 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가구가 월 평균 250만 원을 썼고 60대 이상인 가구는 181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별 지출 격차도 컸습니다. 월 100만 원 미만 버는 가구는 평균 111만 원을, 6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는 평균 442만 원을 소비해 4배 더 많이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공표된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 부문을,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는 지출 부문을 분석한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28만 6,700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 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범죄 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7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환정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문무일 현 검찰총장을 고소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최근 수사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숨겼다며 문무일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무일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의 이런 주장은 법정에서 대부분 나왔고 충분히 심리도 됐던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년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청년을 넘어서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K-팝 그룹으로서 연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기 음반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200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빌보드 싱글 차트 톱 10에도 올랐습니다. LA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최신곡 페이크 러브입니다. 지난 18일 발표한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의 타이틀곡입니다. 빌보드는 페이크 러브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0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빌보드 핫 100은 모든 음악 장르를 망라해 음원 판매와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빌보드는 페이크 러브가 음원 판매에서 1위, 스트리밍에서 7위를 차지해 발매 첫 주부터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한국 가수의 빌보드 싱글 차트 최고 기록은 지난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운 핫 100 2위입니다. 빌보드는 강남스타일의 경우 톱 10에 진입하기까지 단계적으로 순위가 올라간 반면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는 앨범 발매 첫 주 만에 단번에 톱 10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3집 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는 인기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밝혔던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와 싱글 차트 톱 10 진입을 모두 달성했다며 놀라움을 내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구구단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 보도국 정치부의 최재영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 분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논평 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를 수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김의겸 대변인의 글입니다. 대단히 엄중한 시절입니다. 기사 한 꼭지가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심각합니다.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 어떤 제목의 기사가 있었길래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논평을 내놨죠. 네, 지난 19일입니다. 19일 날 그 미국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언론에 이제 풍계리 폭파 취재비 $10,000를 요구했다. $10,000. 네, 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4일에 풍계리 갱도 폭파가 안 됐다. 그 연막탄만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내졌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국정원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라는 이 세 가지 기사를 김의겸 대변인이 문제로 삼았습니다. 예, 청와대 대변인이 어쨌든 제 기억에 말이죠. 특정 언론의 보도, 뭐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경우는 봤는데 해당 언론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내놓았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면은 청와대가 이 언론과 각을 세운 적은 있었죠. 특히 뭐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각을 세웠던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98년도죠. 박지원 전 당시에 청와대 공보수석이 중앙일보를 찾아가서 뭐 사장과 말다툼을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그 굉장히 크게 언론과 청와대가 크게 이제 좀 대립했던 그런 양상도 있었고요. 뭐 심지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제 정윤의 국정농단 문건 사건을 보고했던 이 세계일보와 또 이제 각을 세웠던 그런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언론, 특히 그러면 특정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사실관계 유분을 떠나서 이렇게 비판성 멘트까지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글을 더 읽어드리면 우리는 지금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맞고 있다. 분당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 던질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하지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가 그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심각합니다. 두 분도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이 논평 보셨죠? 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진정성은 일정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올인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잡음이 싫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변인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청와대가 나서서 조선일보만 키워주는 격이 됐어요. 사실 지난 정권에서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언론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보수 진영의 30%는 될 거 아닙니까? 인구, 국민 유권자 비율로 보면. 그런데 그 대상의 그 독보적인 언론, 대변을 해주는 언론으로 조선일보를 지목하게 됨으로써 결국 조선일보만 키워주는 격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뭐 지금 얘기했듯이 대통령에게 보고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물론 이게 그 확장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최소화하면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되 부장님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을 일단 말씀해 일단은 사실관계는 북한 문제는 사실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됐든 의혹을 계속 보도함으로써 검증으로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확인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셋 중에서 하나는 본인들이 아니다라고 사과까지 했어요. 10부분 노출됐다가 하면서 사과까지 했는데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게다가 북한 이슈 자체는 굉장하게 사실 확인이 힘들고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거고 게다가 일단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좀 우리 여쭙겠습니다. 일단 최 교수님 이 TV조선 입장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잠깐 나갔는데 최 교수님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의혹이 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근본으로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예컨대 지금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 연막탄 파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입장에서 TV조선 자체가 잘못 보도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한 거죠. 그것도 단독 보도를 달고서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언론사가 취재해서 보도하기 전에 그게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많은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도 태도는 바람직한 보도 태도가 아니죠. 의혹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그 의혹이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정도에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두 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지금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김미경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세 번째 국정원 직원들의 그 평양 방문 같은 경우는 아무런 입장을 지금 내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거는 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게 김미경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하면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파견한 적이 없는데 조선일보나 TV조선이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면 일반의 어떤 근거도 없이 보도했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조선일보나 TV조선은 특정한 언론을 지칭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례적이지만 청와대나 정부기관이나 청와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즉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보도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정 언론사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이건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알겠고요. 김우석 부소장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이 논평이 부적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최 교수님은 언론 보도가 부적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분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아까 다시 한번 세 가지 어떤 기사들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기사들인지 보면은 저 가운데 청와대에서 바로 부인한 기사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기사요.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바로 오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지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저렇게 밝혔다는 내용 나가고 있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선일보가 입장 발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한 조선일보의 반응 볼까요? 취재비 $10,000 기사는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를 했다. 녹취록과 이메일도 우리는 갖고 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이 보도를 한 근거가 있다라는 게 TV조선의 입장입니다. 다만 풍계리 폭파 안 했다. 이것은 정규 뉴스에서 보도한 것처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온라인 뉴스팀의 착오로 자막이 10여 분간 노출됐다가 발견 즉시 삭제하고 사과했다. 이 TV 화면에 나갔다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네. 예. TV조선이 이 입장 말고 추가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추가로 내놓은 입장은 없습니다. 예. 네. 이런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아직까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TV조선은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 어제 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상당히 놀랬잖아요. 그렇죠, 놀랬죠. 대변인이.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건지 알아서 한 건지 대통령에게 보고는 했는지 이런 부분들 질문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그 질문이 있었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대통령에게 보여드리진 않았다. 자기가 논평은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작성을 했고 본인이 작성한 논평을 대통령 보고 없이 발표했다라고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과는 연관성이 없다. 김의겸 대변인이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조선일보, 중화일보, 동아일보까지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매체들과 긴장관계는 그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비판하는 글을 썼던 적이 없는데 이렇다고 한다면은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면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조선일보를 읽거나 TV조선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로 인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을 정확히 알리려는 의도를 갖고서 행정부 차원에서 또 청와대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TV조선이나 조선일보와 현 정부가 대결 구도로 간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사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항상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만 제가 이제 전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취재를 통해서 그런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아니면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도리어 부메랑이 돼서 언론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만약에 조선일보나 TV조선이 그런 형태의 보도를 한다고 하면 그건 겸허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책에 대해서 문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책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다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사실관계 뭐 1만 달러 문제라든지 이거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현상에 대한 사실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는 것이 청와대 공식적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취재 기자들에게 한번 확인을 했어요. 우리 풍계렉 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들어간 우리 기자들도 과연 비자 비용 이런 걸 냈는지 알려진 바 없다. 왜냐하면 우리 기자들은 직접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예를 봤을 때 북한이 열병식에 외신 기자들 초대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비자 비용은 통상적으로 한 20만 원쯤 됐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자의 전언인데 이번에 아까 TV조선 보도를 보면 $10,000, $10,000면 1,000만 원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TV조선은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TV조선의 추가 보도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건 내가 알아서 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설명, 추가적인 설명에 대해서 김우석 부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죠, 대변. 예. 정당에 있어서도 대변인이 그 대변인 성명을 내거나 할 때 꼭 최고위원회 이럴 때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오케이를 하면은 뭐 발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청와대에서 청와대 대통령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상식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이게 그 확장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 일정 정도의 잽 같은 것들이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면전이 되면은 법적 조치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국정원 팀이 평양 갔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든 정정보도 요청을 하건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야지 이게 결론이 날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계속적인 그 억측과 억측이 서로 엮여가지고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발전하면 법적인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지금은 대변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은 저는 워치독 기능이래요. 언론이라고 하는 게 워치독 기능이 있는데 짖지 않은 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사정기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대부분 굉장히 그 조심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하고 게다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활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해한다라고 했다가 언론에서는 또 관제 언론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정호원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민주사회 아닙니까? 언론이 하는 것들을 그냥 인정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고민을 해야 할 때지 이렇게 반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죠. 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특종을 직접 발굴해서 썼던 기자 출신인데 처음 썼던 논평에 보면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다. 남북 문제나 외교 관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 국익과 관련한 일이라면 더구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연예인 스캔들 기사에도 적용되는 크로스체크가 왜 이토록 중차대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이 글과 관련해서 우리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나 뭐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조선일보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득 성장 위주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까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좀 예민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기자사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그 취재비 관련돼서요. 솔직히 이제 풍계리 폭파 그 현장이 나왔던 그 기자들이 나오는 그날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뭐 메신저를 통해서 뭐 사진 같은 게 돌긴 돌았어요. 뭐 영수증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숙박비가 얼마, 뭐 교통비가 얼마 이런 영수증이 돌긴 돌았어요. 그 사진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런 영수증이 있으면 실제로 그게 집행이 됐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기사를 보면은 그런 집행이 됐느냐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청와대가 너무 예민하게 또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있고 약간 기자 사이에서 의견이 약간 분분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당들 반응 당연히 내놓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청와대와 조선일보, TV조선이 맞서고 있는 듯한, 물론 조선일보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TV조선만 입장을 내놓았는데 정당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청와대 입장을 약간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 보도는 경악할 내용이라고 하면서요. 그 방심위 신청을 하겠다. 특히 1만 달러 보도 관련해서는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려고 하는 폭압적인 행태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북측에서 홍준표 대표를 비아냥대고 공격하는 그런 숙한 글들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했었던가, 북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 편을 드는 겁니까? 편을 든다기보다는 뭐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서로 그 기대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이것들이 정당에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너무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와대에서 과민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장제원 대변인 같은 경우에 선전포고다, 재갈 물리기다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나간 측면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일정 정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정 정도는 좀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각 플레이어들이 자기 위치에서 어떤 것이 가장 국기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균형감 있는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가 말이죠. 네. 그 MBN의 취재 거부하고 당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페이스북에 TV조선을 갑자기 응원하는 글을 올렸고 TV조선 화이팅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현장에 접하는 저희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인용하는 언론사는 딱 한 군데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네.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 나왔던 어떤 논평이나 아니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에 관련돼서 이제 대표가 직접 거기에 대해 의견을 첨부할 때 기본이 되는 보도는 거의 조선일보 보도만 인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지난 2월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글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TV조선 프로가 다양해졌다. 앵커도 훌륭하고 뉴스 시청률도 폭등했다고 들었다. 아침 뉴스 앵커의 차분한 진행도 돋보인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정보도에 노력하는 TV조선을 응원한다. TV조선 파이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정당 대표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것도 또 이례적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을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물론 이제 특히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서 보도하는 성향이 있죠. 몇몇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서.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언론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곳은 그게 정당이든 정치권이든 어떤 정당이나 정치권도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당은 내가 정치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같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해주고 다른 정당은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언론의 존재 가치는 사실 모든 권력기관에서 비판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만드는 게 정치권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사태에도 이렇게 끼어들어서 정치권이 이런 부분으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하고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언론의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MBN의 기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MBN 기자들을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예. 김미경 대변인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언론 침해예요. 그거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민겸 대변인은 불만을 얘기했지만 뭐 그렇다고 조선일보나 TV조선 기자들을 청와대 출입기자에서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보도자를 주질 않거나 이런 행동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자들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아예 그냥 정보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막아버린다고 하고, 이건 저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만약 이런 주장을 하려면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 아까 김은석 부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너무 나가는 선전포고이자 재갈 물리는 이런 정도까지 표현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석 부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 교수님이 상당히 강한 톤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비판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홍 대표를 비판하는 거지. 홍준표 대표. 예.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지금 뭐 말씀하신 것 대체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청와대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든, 워낙에 이게 무게가 차이가 나니까 예.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다른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사실 보수 진영이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야당 지도부에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압박을 하는 듯 하지만 조선일보를 도와주는 경우가 되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를 응원하는 것 같지만 입지를 더 좁혀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와 그 결과가 맞지 않은 것들이 우리 그 정치 현실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청와대 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이 정치가 언론을 쥐고 흔들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치는 그야말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국민을 보고 하는 거고,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 서가지고 SBS 잘하고 있잖아요. 그 SBS에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비판이 있으면 거기 경험하게 받아들이듯이 정치권도 당연히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정정 보도를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이거를 누군가를 대척점에 있는 그 상대 진영의 그 언론이다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언론을 활용하려고 든다라고 하면은 정치도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론이 그만큼 피폐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예, 정치권과 언론의 관계, 뭐 기자들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비판하는 대변인의 글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TV조선의 반응이 나왔고, 또 정당들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패널분들의 말씀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분명한 것은 언론은 또 언론다워야 한다, 언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분의 말씀, 뭐 저희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지도부 얘기를 김은석 부소장이 해주셨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홍준표 대표 보고서 일선에서 물러나라 뭐 이런 요구가 나와서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솔직히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라고 하는 분위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예. 네, 어제 이제 정우택 의원이 페이스북에 또 이제 당 지도부라고 예. 표현하긴 했습니다. 뭐 사실상 지금 현재 뭐 한국당에선 당 지도부는 홍준표 대표 혼자기 때문에요. 네, 홍 대표에게 백의종군 자세로 헌신할 것 호소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백의종군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될 텐데, 워낙 한국당이 지금 현재까지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참패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지난 3월 22일 날 중진 의원들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홍 대표에게 4가지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당은 좀 민주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의 지지율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인재 영입에 주력해 달라.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인재 영입이 하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진중한 언행을 좀 부탁해 달라. 이렇게 네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이런 이제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잔재돼 있다가 이제 선거를 막상 다쳤는데 보기에는 제대로 된 인재 영입도 없는 것 같고 지지율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홍 대표의 이 언행도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진 의원들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또 이제 페이스북에 어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부각시켰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선거에 대한 도움을 바라기는커녕 지도부의 지원 유세도 기피하고 있다. 극도로 악화된 민심의 반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글도 썼네요. 네, 실제로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그 한국당에서 이제 지방 광역위원들 연수를 하는 자리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취재를 하러.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러 한국당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경북 지역, 뭐 대구 지역, 이제 특히 영호남 지역에 이제 출마하셨던 후보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뭐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뭐 그분들이 뭐 그 지역의 민심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군요. 지금 그러니까 경북 이런 데만 내려가더라도 노인정을 가야 한국당이 환영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홍준표 때문이라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너무 말을 이렇게 좀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 오랫동안 정말 텃밭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북 지역에서도 70대 이상의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시장만 가더라도 이제 후보들에게 가서 대표한테 조금 자제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전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당 내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는 언행,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지금 언행이 굉장히 선거에는 큰 부담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있을 홍준표 대표가 아닙니다. 정우택 전 원내대표의 이선 후퇴 요구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그 사람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자기 지역의 도의원도 공천 못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예, 홍준표 대표는 부끄러움을 알아야지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홍준표 대표가 참 이 얘기 좋아합니다. YS가 했다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쓰는데 오늘 아침에 또 추가로 글을 쓴 게 있죠. 좀 참았어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사마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도 좀 내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제 본인이 당대표를 하면서 자신을 너무 많이 흔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없이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제 이제 방금 보신 그 멘트 있지 않습니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했다. 근데 그 이유는 나는 아직까지도 당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많이 하고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참 많이 올리는데 1시간 전에 또 글을 올렸네요.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좌파 인생만 살면 용서받는 세상은 외눈박이 세상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눈여겨보겠다. 또 하나 4시간 전에 올린 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막말 프레임에 가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라고 하지 않고 자살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그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할 말을 하는 것인데 막말 프레임에 가둬두고 있다. 지금 말밖에 없는 한없이 약한 야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맞서야 한다. 홍준표 대표의 100일 종군 요구를 둘러싼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차례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부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참다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후보자들이 당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하겠다는데 그것까지 거부하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경남도지사 나온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아무것도 안 쓰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름만 써놓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홍준표 대표의 저런 태도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말을 해도 막말 프레임에 가둬놓는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냥 막말이에요. 막말 프레임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언어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막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게 반응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단어를 대표로 하는 분이 계속 쓰시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심이 이반하는데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 건데 본인이 그걸 판단하지 못하시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님요.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저격수로서의 장점은 있습니다. 일면의 진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마이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그 드라마 중에 중국 드라마 중에 최후의 승자 사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참으면서도 뭔가 큰 비전을 계속 제시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우택, 이주영, 나경원, 심재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건데 말을 못한 후보들이 더 문제예요. 지금 내부에서의 그 내분도 걱정을 해야 하고 외부에 있어서의 확장성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양쪽에서 마치 호도까기에 걸려있는 호도같이 그런 양쪽의 압박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말을 못하는 그런 후보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지방선거 결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출마를 결심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출마하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이다. 1,300만이나 되고 국토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체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어제는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 후보 오랜만에 뵙는데 말이죠. 네. 국회의원을 몇 번 하셨죠? 4번 했습니다. 4번 경기도 안산에서 사선했고요. 예. DJ 정부 시절에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습니다. 최연소. 김대중 정부 시절이면 벌써 10여 년 전 아닙니까? 15, 16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20대 총선에 도전하셨다가 실패를 하셨었죠. 399표 차이로 졌습니다. 399표 새벽 차이로. 3시까지는 이겼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당 창당했으니까 당을 모르는 부재자 투표에서 그만 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닥치고 진료를 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돌아가서 한 20년 동안 안 하던 치과 의사 이 빼는 일을 하니까 손이 떨리고요. 눈이 침침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1년쯤 하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 명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제일 잘 뽑습니다. 예. 세계에서 이 제일 잘 뽑고 잘 씹는 정치인 아닐까. 김 후보님 하면은 예전에 민주화운동하고 그 과정에서 자격증을 정말 많이 땄다. 그래서 아마도 자격증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누구 못지않게 많이 보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이제 77년도에 치과대학 5학년 때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1년만 남겨놓고 감옥에 갔다가 80년에 나왔다가 또 다시 제적되니까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배돼서 그런 뒤에 6년 동안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기능사부터 1급, 기사 1급까지 안전기사, 소방기사 이렇게 합쳐서 6개를 따가지고 시공, 감리, 설계하는 그런 일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에 실패하시고 치과 의사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고 계시다가 바른미래당이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이 좀 늦었죠? 그렇습니다. 다른 당보다. 그 병원에 앉아서 진료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3당 정치혁명을 하겠다고 국민의당을 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당의 주역이 저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인데 그래서 총선 때는 낙선했지만 국민의당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유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이제 점점 어려워져서 후보가 없는 상태에 지금 경기도 전역에 도의원, 시의원이 한
27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예. 저희 당 3번으로 나가 있는 동네. 예. 근데 이제 투표지에 가면은 도지사 찍고 내려 찍는 거 아니에요. 7개를 내려 찍어야 되는데 도지사 후보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안 하지만 너무나 많은 무언의 압력이 저한테 가해졌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돈을 벌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 41억이 들어갑니다. 예. 나가고 싶어도 이름이라도 벌려주고 번호라도 채워주고 싶어도 여건이 되질 않기 때문에 계속 망설이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저로서는 선당후사한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예, 선당후사.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선당후사. 안철수 후보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지는 않는지 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현역지사가 2번이니까요. 2등이 현역지사 아니겠습니까? 1등이 이제 민주당 강세 또 이재명 후보고 그러니까 나가면 뭐 현격한 3등에 그냥 뭐 지리멸렬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금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예. 망설였는데 이제 사직생이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 창당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완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마는 나가고 보니까 역시 할 말이 있고요. 또 뭐 많은 또 지지자가 또 있으니까 예. 또 저는 여러 가지 희망을 걸고 그렇게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를 조금 다른 당 후보들보다 늦게 출발하시고 결심을 하셨는데 경기도를 어떻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핵심 공약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이번 선거에 나와서 그 경기도의 승패를 떠나서 꼭 관철하고 싶은 두 가지의 공약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제가 주장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 갖고 나오셨나요? 보여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나만의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 두 분이 주장.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네네. 잘 비춰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해 그동안 주십시오. 북한의 남한공단이 개성공단입니다. 그걸 역발상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철조망을 치고요. 그렇게 하는 공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파주, 일산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1시간 내에 내려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북한 공단을 만들고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일하고 그렇습니다. 또 돌아가게 하자. 그렇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네네네. 발상입니다. 역발상인데 예, 예. 북한에 넣을 때는 300불 줄 수 있지만 예. 이쪽에는 700불, 1000불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트남에 가 있는, 중국에 가 있는,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수천 개가 리쇼어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보면 북한이 북쪽에다 만들지 않고 남쪽에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지사가 되면 그것을 관철해서 경기 북부에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라는 땅이 예. 있습니다. 수백만 평의 땅을 미군들이 있던 땅. 그게 철조망 쳐져 있고 인프라 갖춰져 있고 전기 들어와 있고 건물 서 있으니까 그 기숙사로 쓰고요. 거기를 공장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공약은 현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이 움직임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가 완전히 돼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공약은요? 이거는 저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공약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제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후불제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 사지 않습니까? 자동차 예. 살 때 돈 한꺼번에 내는 분 없죠. 그다음에 핸드폰 살 때도 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비대라든지 그 정수기를 살 때 다 후불형으로 분납형으로 할부형으로 사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먼저 갖다 놓고 쓰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진료만이 의료만이 돈이 없으면 수술을 받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 네.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선불형으로 돼 있는 의료를 후불형으로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은행을 만들어서 착한 은행, P2P로 만드는 핀테크로 만드는 착한 은행을 만들고 또 이 그 착한 병원이 계약을 해서 진료비를 대여해주고 분납하고 할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제가 제 병원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본 결과 병원이 없는 그러니까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해 본 결과 매출이 한 70%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보험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지만
비급여로 또는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자기 부담금 때문에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에 돈은 분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뜻 생각하면 자동차를 사고서 부실이 생기는 것보다는 진료를 받고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관철되면 나라 안에 모든 의료보험이 바뀔 것이고 의료 시스템 바뀔 것이고 이것이 세계를 바꾸게 될 그런 그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KBS에서 합동 토론을 하셨죠? 네. 예,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 상당히 격렬한 분위기였다. 네. 그 거침없는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기 어제 토론회 때 기사들을 보면은 사실은 참 의아했습니다. 조금은 뭐 선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이런 부분 욕설 파일보다는 이쪽 부분에 기사를 많이 썼던데. 이제 처음에 이 발단은 이제 욕설 파일에서 시작된 것인데 욕설 파일이 나오게 된 동기는 이재명 시장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데서 온 것인데 이재명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눈 감고 아웅한다고 할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할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형을 강제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고 거기서 욕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욕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는 것입니다. 형이 정신병원을 앓고 있다는 두 개의 그 진단서를 받았는데 하나는 서울대 분당병원이고 또 하나는 차병원인데 이 의사들이 제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들이 문진도 하지 않고 검진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정신병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형은 그런 진단을 신청할 자격이 없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하는 과정에서 7명의 공무원들의 진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제가 그냥 선정적으로 얘기한 그 유명 그 배우의 문제는 그동안 뭐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총각 사칭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속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데 제가 그 증거를 들여민 거죠 어제. 주진우 기자를 아는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아니까. 그러니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총각 사칭 문제가 그것까지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의 문제가 남는데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요. 이것이 미투라는 것입니다. 미투. 예. 어제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조금 전에 정신병원 이야기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어머니, 큰형님, 누님, 뭐 남동생이 진단을 의뢰했고 저는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라고 반박을 했고 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뭐 만난 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옛날에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는 저에 대한 청문회장이 아니다라고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남경필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남경필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긴 얘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가족사나 아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서로 가능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죠.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경필 후보는 이번에는 투표를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두 번의 정권을 만들었고 그 두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지 말든지 탄핵을 해서 나왔으면 바른미래당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경기도 공간에 가서 남지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있어야 된다. 이게 정치라는 게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에 바른미래당에 있어도 그 후보 단일화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셔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정치를 한번 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홍준표 품으로 돌아가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저거는 정치도 죽고 소신도 죽고 선거도 죽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합동 토론이 상당히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 합동 토론이 더
예. 있습니까? 성관위에서는 오늘 토론도 있고요. 저희는 3시 오늘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시 1분입니다. 당에서 법원에 예. 그 JTBC의 뉴스룸이라는 데에서 예. 6월 4일인가 5일 날 하는 토론회에 저희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예고하는 거를 봤는데 바른미래당 후보는 초대를 못 받았습니까? 네, 전혀 못 받고 우리가 많은 항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방영과 토론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정론관 가서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우리 손석희 사장님 예. 또 거기 관계자를 만나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거 원내 교섭단체에 늦게 나온 후보라 할지라도 지지율이라는 게 당장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10%가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두 사람만 뽑아서 한다는 것이 벌써 그것은 썰전인가 뭐 하는 그 회사의 그 대표 그 토론회에 두 사람을 초청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빌 클린턴이 어떻게 나오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무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명은 아닙니다만은 늦게 나왔지만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닌가. 예, 이것이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김영환 후보와 또 JTBC, 바른미래당과 JTBC가 해결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또 시청자들께 왜 제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경기도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방이 아니고 이류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사가 돈 버는 지사가 돼야 된다. 성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확보해서 분배도 할 수 있고 퍼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돈 쓰는 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경기 돈 된다. 김영환 기호 3번 바른미래당 후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김영환 후보님 보내드리기 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에도 저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후보 캠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측도 가능한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후보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주요 뉴스의 첫 번째 소식은 라돈 침대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진 침대뿐 아니라 중국에서 들여온 라텍스 침대에서도 고농도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라돈 침대와 관련한 3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대의 라돈 검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민센터는 중국산 침대 매트리스를 측정한 결과 안전기준의 7.2배에 달하는 라돈 1075 베크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이 침대는 한국의 한 중소업체가 중국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침대라며 수입산 제품에 대한 정부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이나 5일쯤 5명 안팎의 조사관을 대학에 파견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언론에 집중 부각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1998년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의 편입학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경영학과 편입을 둘러싼 논란은 20년 전에도 불거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이 이른바 재판 거래에 활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오늘 KTX 해고 승무원들을 만났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어제 대법정에 들어가 기습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후 2시부터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김 실장은 해고 승무원들에게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과 향후 수습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해고 승무원들은 어제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대법정으로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판결 뒷거래의 희생자가 됐다며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법을 판단했던 대법원의 법장은 못 만나나요?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법정에서 시위가 벌어진 건 사상 처음으로 지난 12년 동안 시위를 이어왔던 해고 승무원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가 나오자 항의의 표시로 대법정에 들어간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협력을 받아내기 위해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을 활용하려 한 문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는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삶을 비극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일본 경찰이 일본의 공영방송사 NHK 사옥 앞에서 일본인 제작사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한국 국적의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 반쯤 도쿄 시부야 NHK 사옥에서 나오던 일본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 B씨는 NHK로부터 하청을 받은 영상 제작 회사의 직원으로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무책임한 보도를 하는 일본 미디어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했는데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 여부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살펴본 결과 A씨는 사건 4시간 전부터 현장 부근을 서성였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19 구급대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인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 등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서 구급팀장이나 119 안전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폭행 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돼서 돌아왔죠. 테니스 여왕 세리나 윌리엄스가 메이저 대회 복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1회전에서 세계 70위인 크리스티나 폴리스코바를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윌리엄스의 메이저 대회 승리는 2017년 1월 호주 오픈 결승전 승리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9월 출산한 윌리엄스는 올해 1월 호주 오픈에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그 대회는 건너뛰었고 이번 프랑스 오픈을 통해서 메이저 대회 무대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택한 주요 뉴스였습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미국 뉴욕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담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지금 미국 뉴욕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 정부도 이번 주 후반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당히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떤 부분들이 닮았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서 고개가 좀 끄덕여지셨나요?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또 두 분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성재 SBS 외교부 통일외교안보 담당 기자가 보내온 문자입니다. 판문점 북미 실무 협상이 종료된 듯합니다. 썬킴 주 필리핀 대사 등 미국 협상팀이 탑승한 차량이 조금 전 통일대교를 통과해서 거기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취재진 앞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의제 실무 협상은 종료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성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판문점 비핵화 의제 실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왔는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또 미국 뉴욕으로 갔어요. 지금 지난 5월 15일 이후에 잠시 이제 북미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그동안 이어지던 북미 협상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은 전에 있었던 그 협상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 미국이 좀 원하는 바를 수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좀 빠르게 진척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 함께 최종적인 의제 조율을 마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화면이 오늘 화면입니까? 아니면 자료 화면입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미국의 판문점 실무협상 대표팀이 통일대교를 통과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통일대교를 통과해서 판문점으로 가는 장면이 아니고 통일대교를 통과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오늘 북한과 미국 사이의 판문점 비핵화 의제 실무협상은 종료가 됐다. 이렇게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판문점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뉴욕행 거의 같은 의제를 논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뉴욕, 판문점 세 곳에서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데 뭐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의전 문제고 경호 문제니까 그야말로 실무협상.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또 매우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요. 그건 김창선 서기실장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판문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오늘 회담이 끝나는 건지 다 끝나는 건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제 문제를 가지고 두 당사자 간의 실무급 책임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김영철이 간 것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매듭이 잘 안 풀린 큰 매듭을 하나 풀러 가든가 아니면 두 지도자가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그 내용의 큰 테두리 합의를 보기 위해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 군데에서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6.12 정상회담은 뭐 8부, 9부 능선은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저희가 화면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정말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 인민무력부에서 외사국에 있다가 대외사업국 무관들 보내는 데다 거기 있다가 정찰국에 있다가 결국 남북대화에 나왔는데 남북대화 장면을 김일성 주석이 봅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군인이 있냐 나 한번 보자. 그래서 김일성 주석한테 칭찬까지 받은 남북대화 전문가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결국 정찰청국장을 거쳐서 지금 통일전선부장 겸 당주연의 부위원장이 됐는데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모든 그 북한이 외교 공세의 그 가장 김정은 가까운데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 나라의 중책을 지금 두 양어깨에 짊어진 정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지 저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뉴욕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곱씹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어떤 사람인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미국 정부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뉴욕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국무부 다 확인을 했는데요.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And lastly, I'd like to provide an update on the Secretary's trip to New York tomorrow. Since the President's May 24th letter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he North Koreans have been engaging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actively prepare for President Trump's expected summit with leader Kim in Singapore. I'm not going to get into all of the details of that, but I think it's pretty impressive thinking about where we were 1 year ago, where we were even 6 months ago for that matter, and now we have 3 simultaneous meetings taking place on this matter to talk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렇게 3개의 회담이 동시에 열린 적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지금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6개월,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생각해도 이러한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높아졌던 6개월 전 작년 말만 비교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매우 평화 분위기로의 진전이 빠른 상태이고 미국도 지금 이러한 언급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지난번 한번 취소 사탄이 있었지만은 북미 간의 협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이 실무협상에서 어쨌든 간에 양측의 주장들이 다 논의가 됐고 절충도 됐을 것이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단판을 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뭐가 많이 얽혀서 단판을 지어서 푼다기보다는 북한이 다시 회담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이미 미국이 그 전에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직 고위층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사실을 이렇게 밝힌 것은 많은 부분이 꽤 긍정적으로 잘 풀렸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첨부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아마 놔뒀을 겁니다. 두 지도자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부장을 미국으로 보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미국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그 사람의 속마음, 진짜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실히 듣고 와라. 그런 특명도 틀림없이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고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크 폼페이오 만나고 뉴욕에서 갑자기 워싱턴 DC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친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상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친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돼서 이것이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굉장히 긍정적인 확정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받는 그러한 상황을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의 만남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e and I spoke about what assurances were going to be provided to him. These were assurances that would clearly have to be capable in the same way that we're demanding a permanent,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verifiable denuclearization. In that same way, we have to provide him assurances that extend beyond the end of the negotiations as well.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이 늘 얘기했던 CVID에서 북한이 CVID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합의하고 이행을 하면은 미국도 거의 같은 수준의 체제 보장,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또 용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5월 23일, 5월 24일 미국 상원에서 있었던 것인데 네. 저러한 답변은 사실 미국 민주당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데에 대한 변호로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꾸 리비안 모델을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니까 이게 일이 잘 안 된 거 아니냐 비판이 나오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미 김정은과 이러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앞으로 협상 단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청문회장에서 북한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단순히 정치적, 행정부 간의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상원의 조약으로서 인준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핵협정 파기 같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등을 미국이 상원의 인준을 거침으로써 보다 되돌릴 수 없는 예. 그러한 합의 수준으로 높이겠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 CVID와 관련해서 비슷한 용어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CVIG 해서 저것은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 조금 전 처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CVID. CVID가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용어가 나온 거죠.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 여기서 이 체제 보장 개런티가 다시 어슈어런스라고 나오는데 영어 단어 개런티하고 어슈어런스하고는 좀 어떤 어감의 차이가 많이 큽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슈어런스란 단어를 쓰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CVIG는 이제 좀 한국 학자들이 개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슈어런스라는 것은 이제 과거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에서도 Security Assurance라는 안보 확약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슈어런스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침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토 주권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하는 것을 당시에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이 이제 보장하는 협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번에 이것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합의를 미국 상원에서 인준받는 조약의 형태로 함으로써 이것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보증을 북한에게 해주겠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 박사님 말씀하신 저 정도 수준의 체제 보장 약속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저 개런티건 어슈런스건 북한이 실제로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에서 온다.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이다. 그럼 그 미군이 어디냐? 주한미군이거든. 이게 문제의 핵심 요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훈련을 하고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들어오고 주둔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위협이라는 말은 수십 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는가에 따라서도 또 회담의 승패가 갈릴 수 있고 또 북한이 언제까지 핵과학자들까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다른 직업으로 돌려놓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 담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많은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조심조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6월 12일까지는 정말 모든 분위기가 그 분위기로 가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트럼프, 김정은 뭐 둘 다 결단력이 있고 뭐 자신감이 하늘로 찌르고 그러니까 세기 결과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는 거죠. 예, 아직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일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왜 매일 똑같은 소식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북한과 미국, 우리 정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듯이 조심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모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앞으로도 매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봤네. 그 정도면 집행유예로 판례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사위한테 실형을 선고할 생각인가? 법정에서 판결문으로 대답드리겠습니다. 대법관님. 오랜만에 판결문을 써봤어. 살인사건 신창호 재판. 어차피 꿇어야 할 무릎이 나한테 숙이면 세상을 부리게 될 거야. 법비. 법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도적을 법비라고 합니다. 비적대나 되려고 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이따 재임용 부적격 통부서 이거 뭡니까 판사님? 이거 판사님 못 벗기려는 거 아닙니까? 표창장으로 도배를 해도 모자랄 뿐한데. 예, 얼마 전에 방영됐던 SBS 드라마 귓속말입니다. 저도 참 열심히 봤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법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또 상황들 연상시키는 그러한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에서 묘사된 내용이 정말로 꼭 맞아떨어지는 일이 최근에 사법부 안에서 생겼습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그리고 KTX 해고 승무원들과 관련한 소송이 그 재판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에 활용됐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정에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오후 2시부터 KTX 해고 승무원들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연원은 어디서부터인지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찬종 기자. 네. 일단 먼저 이 소식부터 여쭐게요. 2시부터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KTX 해고 승무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네. 뭐 어떤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직 사실은 2시부터 원래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KTX 해고 승무원분들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비서실장이 면담 과정을 촬영하거나 이제 기자가 배석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승무원 쪽에서는 이제 언론에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기자 배석을 허락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좀 얘기를 나누다가 결과적으로는 기자들이 그 앞부분에 대한 들어가기로 했고요. 한 2시 40분경부터 실제적으로는 면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은 아직 이제 면담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그 면담 진행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KTX 해고 승무원들이 어제 대법정에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시위를 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대법원이 생긴 일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네, 뭐 사실 대법정에 들어간 거를 뭐 통계로 잡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한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뭐 대법원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뭐 법적으로 올해 출입한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처음 있는 일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는 이제 저분들이 기자회견을 할 거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저렇게 기습적으로 대법정 진입 시위를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도 보면 정상적인 ENG 촬영 화면은 아니고 상당히 흔들리는 화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기자들도 예상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정말 말 그대로 기습적인 시위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여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대법정에 들어가서 기습적으로 항의 시위를 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아까 재판 거래라는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앵커가? 사실은 이 재판 거래라는 용어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명시어 쓴 게 제가 이렇게 붙인 이름인데요. 임찬종 기자가? 예, 근데 제가 뭐 페이스북 글이랑 취재 파일에다가 이건 핵심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번에 특별조사단이 그 임종원 전 차장의 컴퓨터 등을 이제 다 열어봐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예, 그렇습니다. 예.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단 문건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 문건을 보면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를 정리한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로 이 KTX 승무원 판결 이거를 대통령의 노동개혁 방침하고 맞춰서 판결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문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마치 대법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문건 내용대로라면 청와대의 뜻에 맞춰서 청와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했다는 뜻인데 이건 재판을 가지고 거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요. 바로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KTX 승무원 그 해고 노동자분들이 이제 어제 대법정 기습 시위에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런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조사를 해서 그냥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임찬종 기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법부 판사들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는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오히려 핵심이다라고 그 용어를 썼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더, KTX 승무원들 해고 관련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 이것은 대법원이 정말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우리가 확인이 되려면 대법원에서 뭔가 판결이 바뀌어야 하는데 1심과 2심 판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바뀌긴 했죠. 그러니까 1심, 2심 같은 경우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이제 승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KTX하고 승무원들 간에 이제 근로관계, 계약관계가 있다고 본 건데 대법원에서는 전혀 없다고 반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KTX 승무원들이 KTX에서 직접 고용한 건 아닙니다. 코리일이라고 하죠. 코리일에서 직접 고용한 건 아니고 예. 일단 홍익회라고 우리 KTX 타시면 저 이제 그 뭐 안에서 먹을 거 파는 간식거리 파는 예.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무원들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코레일과 그 홍익회가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코레일 그 KTX 열차 내에서 봉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KTX에서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 홍익회에서 고용된 건 맞아요. 형식적으로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랬을 경우에 그 승무원들을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그 홍익회라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어떤 회사처럼 운영되는 거다라고 보면 이 승무원들은 홍익회 승무원들이지 KTX 승무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계약관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홍익회라는 곳이 실질적으로는 KTX한테 일일바 자산 하청업체고 이 KTX의 어떤 노무 수행 기관에 불과하다, 일개 부서에 불과하다 이러면 그 승무원들은 KTX와 직접 고용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이에요. 예. 그런데 1심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이 고용관계를 딱 보니까 이 여직원들이 승무원들은 홍익회랑 계약관계가 맺긴 하지만 이 홍익회라는 거는 KTX의 그냥 하나의 부서일 뿐이야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KTX의 승무원이라고 본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렇죠. 저겁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KTX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고용한 거로 본 거죠. 예. 근데 대법원에서 전혀 바뀐 거예요. 대법원은 대법원에 뭐라고 가서 하냐면 바뀐 거예요? 야, 우리가 딱 보니까 이 홍익회라는데 여기는 그냥 독립된 하나의 회사야. KTX 철도공사 전혀 별개야. 그러니까 이 승무원들은 홍익회 직원이지 철도공사 코레일의 직원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실관계가 1, 2심과 대법원이 전혀 달랐던 거죠. 예, 이 대법원 판결이 그해 2015년인가요? 2015년에 최악의 판결로 민변에서 지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뭐 민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들을 조금 이제 위하는 어떤 그런 법 해석들을 주로 하니까 이 판결을 아예 그 당시에 최악의 판결 중에 하나로 뽑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KTX 승무원들과 관련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1심과 2심은 KTX 승무원들은 KTX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일지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지를 보여드리면 이 승무원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이런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6년 3월에 승무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습니다. 12년 전 일입니다. 벌써. 5월에 코레일 이직 거부 승무원들을 정리 해고를 했고요. 이 해고된 승무원들이 2008년 10월에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뒤에 1심에서 승무원들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뒤, 그로부터 1년 뒤에 2심에서도 승무원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3년 반 정도 지난 2015년 2월에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의 해고는 정당하다 이렇게 돼서 승무원들의 해고가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 자체를 보면서도 승무원들 너무나 1심, 2심 이기고 나서는 아마 코레일로부터 그동안에 일하지 못했던 이런 돈도 다 받았을 텐데 대법원 판결을 나오고 나서는 그러면 그 돈도 다 냈습니까?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는 상황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일종의 약간의 그런 실질적인 타협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심과 2심 판결을 보고 희망을 가졌던 승무원들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대법원이 한 판결이니까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상당히 낙담하면서 지난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사법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대법원 판결, KTX 승무원들과 관련된 판결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에 재판 거래에 활용된 의혹이 있다. 이 문건이 나왔을 때 이 해고 승무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에 직접 출연한 해고 승무원은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문건으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지금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외칠 수도 없는 한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 저희 13년 세월 그리고 그 한 친구의 목숨까지 제대로 처벌받고 다시 죗값 받게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 돌아갈 날을 사실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KTX를 볼 때마다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곤 하거든요. 예,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에 나간 내용입니다. 다시 승무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임찬용 기자 어제 직접 취재를 했고 재판 거래에도 직접 취재를 했어요. 이 KTX 해고 승무원들의 어제 대법정 시위가 재판 거래를 정말로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법원 차원의 셀프 조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결국 이거를 뭐 그게 국회 국정조사가 됐든 검찰의 무슨 강제 수사가 됐든 외부 기관에 이 법원에서 이걸 넘기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키를 잡고 있는 것은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서 오늘 뭔가 모임을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일선 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모임도 오늘 시작이 됐습니까? 아직 시작은 제가 지금 됐는지 아직 오기 전까지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요. 어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따져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를 낼 때는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은 형사처벌하거나 그러니까 형사고발을 하거나 수사에 의뢰할 만한 내용은 없다라는 단정적 결론이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내부가 좀 시끌시끌한 거죠.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상당히 비판 여론이 비등했고요. 이제 월요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조금 다른 한 발짝 더 나간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 고발까지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에 대한 거를 형사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냐 뭐 이런 것을 놓고 굉장히 좀 서로 간에 의견이 아직 모아지진 않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고발이라고 조금 전에 자막이 나갔는데 그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말고 다른 판사들도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적인 조사 대상은 안 됐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시도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사법권 남용 행위에 그 실무적인 책임자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지금 지목이 다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고발이 들어간다면 이제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임종원 전 차장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그런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심의관들, 판사들 이 사람들도 대상이 될 거냐 또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대상이 될 거냐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법부 역사상 없었던 일 아닙니까? 과거에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사례는 많은데 이걸 이제 검찰의 손을 빌려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냐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사 같은 경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걸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조사할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검찰의 수사라고 하면 검찰의 수사가 무서운 거냐? 강제 조사권이 있는 것이니까 정말 체포, 구속, 압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법원과 검찰이 서로 이제 좀 속된 말로 보면 좋게 말하면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서로를 그냥 터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검찰이 법원이까지 이제 칼을 들이댈 거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까지 한국 사법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어쨌든 사법부가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와 정말로 이런 재판 거래를 했는지 이 부분 꼭 확인해야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하면서 퇴임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사를 보면 어렵게 사법부 독립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러니까 저 말을 저 전문 앞에서부터 쭉 보면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몇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게 이룩한 거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이제 최근에 재판을 놓고 여야 보수 진보를 놓고 제 진영적 관점에서 굉장히 법원의 재판을 비판하는, 또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근데 과연 이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세력이 사법부에 개입할 틈을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어렵사리 이룩한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저 퇴임사가 상당히 역사적인 거는 지금 법원행정처 내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보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슨 포괄적으로 정권이나 청와대가 사법부를 짓누른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상고법원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뭔가를 협조하려고 그리고 거래하려고 했던 걸 시도했던 그런 문건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저 퇴임사를 보면 대단히 역사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고법원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 사법부 입장에서요,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 사법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상고법원은 어떻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상고법원이 있는데, 뭔지부터 또 그러니까 설명해 쉽게 주세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삼심제 아니겠습니까? 삼심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이 사실 문제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검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재판 시작하면 무조건 삼심까지 합니다. 저도 상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지 못하고 대법원의 사건들을 심리 분석행 기각 뭐 이렇게 처리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실질적으로 왜 아주 중요한 사건만 대법원에서 보고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는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웬만한 거 심리하게 하자. 그리고 정말 대법원은 미국처럼 정말 중요한 사건, 예를 들면 지금 이 KTX 이 판결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또 판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법리적인 판단만 하자. 이렇게 이제 세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내 사건에 대법원 올라가서 그냥 심리 분석행 기각으로 확 끝나는 것보다 상고법원 가서 나름대로 제대로 재판받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좋은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대법원,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무원, 회사, 언론 다 그렇습니다. 기관은 하나 더 얼마 되면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고위법관들 인사적 최소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을 만들면 너희들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상고법원에, 그러면 상고법원에 있는 재판관들도 실질적으로는 저 대법관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상고법원의 법관들도 뭐 국회 동의받거나 뭔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법원장이 다 임명하게 되면 본인의 권한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문제들, 그런 어떤 디테일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은 됐었죠.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수건 사항인 건 맞아요.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잘 운영하면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의 수건이랑 또 이런 재판의 어떤 그 거래라고 할까, 뭐 그런 문제들이 결부돼서 지금 여러 가지 오명을 좀 뒤집어 쓰게 됐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박근혜 청와대와 뭔가 거래를 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다 얘기가 있었어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거래가 있었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대통령과 뭐 재판을 놓고, 사이에. 예, 재판을 놓고 이거 재판을 무슨 물건처럼 사법부의 무슨 이득을 위해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또는 수단을 삼다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모든 판사, 법조인들은 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저희가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재판 거래라는 얘기는 저도 사실상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근데 같아요. 다만 양승태 사법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밑에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정말로 절박했던 건 맞아요. 어떤 정도였냐면요.
법원 단위로 예컨대 뭐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마라톤 대회, 그 판사들이 마라톤을 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절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 일주 뭐 이런 거 하면서 언론에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판사들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 아니 판사들도 저거 참 중요한 건 알겠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조직 차원에서 정말 절박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뭐 그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운 귀여운 수준이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재판을 가지고 거래했다는 게 사실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임찬종 기자, 간략하게 예전 같으면 말이죠. 대법원도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 아닙니까? 네. 공공기관에 저렇게 해고 승무원들이 들어가서 기획적으로 시위를 했다. 이전 정부 같으면 이거 범법행위다라고 하면서 아마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해고 승무원들의 그 시위에 대해서 이해한다. 예. 뭐 대법원 입장에서 특별하게 다른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없습니까? 없고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제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오늘 비서실장이 면담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걸 뭐 불법적으로 규정한다면 면담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조치는 안 할 걸로 보이고요. 또 지금 뭐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사법부 상황이 하고 싶어도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임찬용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미 노조가 법원 노조에서 지금 확인해 봤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무슨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판단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검찰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맡기느냐 아니느냐 이 결단입니다. 만약 맡기지 않는다면 지금 특별조사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부적으로 법원행정처를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판사사회 내부의 저항이나 여러 가지 법원의 내밀한 속살이 검찰에서 이렇게 폭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어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 결국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의 시기만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 아주 짧게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 진상조사단이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의 진상조사단이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만든 진상조사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상조사단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은 있으나 검찰을 고발할 만큼 형사적으로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월요일날 아침 임청종 기자 설명했던 대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조사단의 기류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단할 수는 없고 좀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 거래 파문 SBS 임찬종 기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재판 거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주영재 뉴스 브리핑 여기서 두 분과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KTX 해고 승무원 어제 SBS 8시 뉴스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정말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왜 이분들 가장 부당하다고 외칠 수도 없었던 한 친구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지난 13년의 세월 한 친구의 목숨과까지 제대로 처벌받고 죗값 받게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유니폼 입고 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 돌아갈 날을 지금도 꿈꾸고 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가 그동안 너무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귀담아 듣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줄래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줘